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제44주년이죠. 오늘 오전 광주에서는 5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이 학생 희생자들의 출신 학교 후배들이 유족들께 5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과 함께 위로를 전하기도 했고요.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44년 전 광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맑고 싱그러운 5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쓰러져간 이들을 기억하는 그런 뜻깊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 18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양정원 씨. 네, 오늘 오전 일찍부터 지방 방향 정체가 시작됐었는데요. 지금은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총 48km 정도 밀리는데 특히 충청권 내에 이동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옥산과 천안 일대 포함해서 총 23km 구간이나 막히고요. 이전으로 경기권에서는 다행히 안성과 오산 주변에서 각각 3km씩만 주춤합니다. 충청권은 35번 중부고속도로도 불편합니다. 남이 쪽으로 진천터널에서 밀렸다가 다시 한번 서청주부터 남이 분기점까지는 8km 정체고요.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쪽으로는 여주와 감곡 사이로 차가 많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흐름은 무난한 편입니다. 서평택과 서해대교 사이로 5km 정도만 불편하고요. 반대 서울 쪽은 매송과 일찍 주변에서 밀립니다. 강원권으로 향하는 길들은 어떨까요? 먼저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마성터널부터 용인을 지나 양지터널까지 이동이 가장 불편한데 이후 강원권에서는 원주 중심으로도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은 12km 정체로 남양주 요금소와 화도 사이가 꾸준하게 불편합니다. 끝으로 100번 고속도로는 동쪽에서 구리 방향 이동이 상당히 버겁습니다. 송파부터 강일까지는 무려 18km 정체가 나타나고 서쪽에서 유일한 정체 구간은 판교 방향으로 계양과 송내 사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국민의힘의 호준석 대변인, YTN 기자 앵커로 오랫동안 활동하셨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눈과 귀에도 익숙한 분일 겁니다. 초대해서 정치권 현안들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들어봅니다. 호준석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한 것처럼 오랜 시간 기자 앵커로 활동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정치를 하러 뛰어드셨어요. 그죠? 네. 왜 정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먼저 그 존경하는 정관용 앵커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번에 이제 낙선을 했는데요. 선거를 치르면서 옛날 이제 코로나 때 이탈리아 여행 이런데 못 가니까 영상으로 보는 게 이제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네. 생생하죠. 요즘 UHD 영상. 그렇지만 이제 막상 현장에 가보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냄새도 느껴지고 바람도 살결에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언론인으로서 또 앵커로서 뉴스에서 이제 그 만나고 보도했었던 민생의 현장, 또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들이 직접 이제 현장에 가보고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제 가족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체감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생생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것도 직접 민생 현장에서 한국의 현실을 더 좀 제대로 보고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겠군요. 저는 보수는 지혜롭고 정의롭고 또 따뜻한 이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네에서 큰 며느리가 음식을 이제 많이 장만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 며느리가 와가지고 이거 우리끼리만 먹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랑 나눠 먹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큰 며느리도 우리만 먹으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큰 며느리가 보수에 해당하고 작은 며느리 진보에 해당한다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잘 설명하지 못해봤었던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우리 보수 국민의힘이 따뜻한 보수, 약자를 위한 보수, 매력적인 보수 이런 당으로 혁신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구로갑 지역에 출마했다가 떨어지셨잖아요. 네. 근데 뭐 언론인 유명 앵커를 국민의힘이 영입해놓고 너무 험지로 보낸 거 아니에요? 구로갑이 이제 제가 31년 만 31년 제가 살아온 곳이고요. 저한테는 이제 고향과 마찬가지이고 당에서 야 너 구로갑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는 구로갑에서 출마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려운 지역이더라도 제가 좀 더 쉽다고 뭐 사실 쉬운 데도 없고요. 서울에 좀 더 쉽다고 제 고향 버리고 떠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져도 좋다. 될 줄 알았죠. 하여튼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이 참패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아까 표현하신 지혜롭고 정의롭고 따뜻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윤석열 정부가. 네,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신 부분도 있고 그렇게 나름 노력했는데 국민들께 덜 저희가 이제 알린 부분도 있고 그 두 가지가 다 이제 미흡했고 그 두 부분을 다 열심히 채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벌써 한 달 뭐 열흘 가까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 국정 기조나 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나 좀 변하고 있나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제 진 2보나 진 3보 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진 1보 정도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바뀌려는 모습을 조금씩은 보여주고 있다. 어디서 진일보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것도 거. 그렇고요.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 한 거. 네, 기자들 600일 만에 기자들을 직접 만나고 또 앞으로도 자주 하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했고 또 민생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 그런 그 마음가짐들 보여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 변화하려는 모습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안 변하고 있는 것 빨리 이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아쉬운 건 뭐가 제일 아쉬우세요? 제가 이제 여당 대변인이라서요.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국민들이 이제 다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대통령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국민들과 더 소통을 하시고 좀 더 이제 겸허하게 경청하시고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일정 부분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해병대 특검 같은 경우 거부권 행사할 게 거의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 다수의 마음을 읽는다면 이런 건 그냥 딱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지금 특검 법안은 독소 조항들이 전 있다고 생각하고 그 특검법으로 특검을 했을 때 그 결과를 과연 보수 지지자들은 납득하실 수가 있을까? 특검 4명 후보 중에 2명을 민주당이 결국 낙점으로 하고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가 심혈 기울여서 만든 공수처가 지금 작심하고 수사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그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신다면 내가 먼저 특검 주장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전 일단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걸로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다시 원점에서 특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총선에 왜 패배했는지 그걸 이제 규명하기 위한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정훈 당선자가 지금 이제 위원장을 맡았고 우리 호준석 대변인도 특위위원 중에 한 명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 지금 조정훈 당선자가 당권 도전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총선 백서 특위가 18명이고요. 구성원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6명은 외부 그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총선 백서 특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만은 설령 어떤 특정인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철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또 설문조사 결과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네.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 이제 소위에서 각자 분야들을 가지고서 백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적으로 그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백서가 나오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위위원장이 그럼 전당대회 나가는 게 맞냐 이 예. 부분은 제가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특위 내에서 한번 논의를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가긴 나간대요. 전당대회요? 예. 본인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두어 번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특위 차원에서 한번 논의해 볼 만한 주제는 된다. 뭐 최근에 이제 그런 그 문제 제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예. 특위 안에서 한번 그 문제를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전당대회는 뭐 7월 달에 하는 겁니까? 언제 하는 겁니까? 대략 보면 이제 7월로 굳어지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룰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00% 당원에서 일반 국민 조사가 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비대위원들 신임 비대위원들 중에서도 룰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계시는 그 상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바꾸고 이번에 전당대회를 치른다. 예. 그러면 이제 당의 혁신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국민들께 그래서 아마 바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신다. 네. 자, 전당대회 관련해서 제일 큰 관심사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느냐 마느냐인데 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저는 가능성이 50%는 넘지 않았나 생각하고 중요한 건 추세인데 예.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결심하는데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원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출마를.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당 지도자를 넘어서 자신은 이제 공공선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 본인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 일반 국민들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의식하시고 판단하실까 그 부분 앞으로 그 여론의 추이가 제일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총선 후에 또 총선 과정에서도 뭐 그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많이 내놨고 후에도 더 추가 취재해서 많이 나온 게 총선 과정에 벌써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번 부딪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건희 여사 뭐 명품백 관련해서도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대통령실은 매우 불쾌했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 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뭐 바로 또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실과 인식을 달리한 부분이고, 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게 지금 해병대 특검 뭐 다음 국회 열리면 곧바로 추진될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다 연결되는 문제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당대회 대표로 나서면서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말들을 했는데 우리는 오직 한 사람의 눈치만 보겠다. 그것은 이제 국민의 눈치만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판단하고 그 당의 방향을 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만약에 나온다면 그리고 이번에 안 나오더라도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그것이 늘 대통령실과 일치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과 여당은 때로는 건강한 긴장 관계여야 하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정당이 여당입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당원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정당법에 대통령은 여당의 운영에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좌지우지해서는 사실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건강한 당정 관계인 것이고 때로는 서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수평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시는 당정 관계인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인지 잘은 모르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임기가 뭐 2년 조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3년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아주 뜨거운 정치 현안에서 부딪힌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부딪혀서 막 충돌하고 막 이게 파열하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가정하시는 건데 많은 분들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또 네. 직설적으로 지금 뭐 해병대 특검법은 이번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네, 네. 다음 국회에 이제 또 야당은 낼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게 통과가 됐는데 또 거부권이 나오면 딱 8표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하면 이게 재의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봐 이런 중요한 순간에 만약에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됐다. 네. 그럼 이 해병대 특검은 지금 안 됩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면 그러면 당이 뭐 달라진 게 뭐 있나 이제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이고 네. 해병대 특검은 받아야 됩니다라고 만약 하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고 네. 둘 다 이상한 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건 이제 국민들의 상식의 눈높이에서 저는 그 당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같은 특검법안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국민들이 그래도 받아들이실 만한 그런 내용인데도 또 특검법안을 또 야당이 제출한다. 그러면 저는 상식선에서 저희 당의 의원들도 이것은 안 된다고 판단할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고 국민들의 다수가 이건 정말 곤란하다. 특검법으로 그래도 규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여당은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당이고 그럴 때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건 굉장히 가정을 막 거듭한 전제라서 네. 좀 질문이 뭐하긴 합니다만 네, 네. 정말 국민들이 이거 지금 공수처 수사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네. 이 정도가 되면 무슨 얘기냐면 곧 대통령이 경로에서 그 헌병대의 그 수사 1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 뒤집으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네, 네. 이런 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고 그건 특검밖에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론이 흐른다면 네. 그래서 그대로 그걸 받아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이건 좀 해야 한다 특검을 라고 하면 진짜 정면 충돌 아닌가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이 특검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신다면 내가 먼저 특검 주장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했죠. 네. 그렇게 하시겠죠. 그때가 그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도 받아들일 거다. 네네. 그렇게 보신다. 네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뭐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국민 여론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요. 저는 그 특검 좀 무리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이제 그 디올백 사건은 그것은 서울중앙지검이 전담 수사팀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법리적으로 보면은 그 청탁금지법에 그 받은 것을 받지 못하게 돼 있지만 처벌 규정이 사실은 없는 그런 것이고 매우 간명하지 않습니까? 사건 구조가. 이것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해도 사건 개요가 금방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수사 결과를 전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가 조작 사건이니까 이제 여러 번 너무 반복되게 말씀드리지만 지난 정부 때 정예 수사팀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탈탈 털었는데도 사실 기소조차 하지 못했었던. 그때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때 검찰총장은 2010년 1월부터 윤석열 총장은 이미 식물총장이 돼서 이원석, 한동훈 등의 측근들이 다 좌천된 상태였고 사실상 손발이 다 묶여 있었고 검사들이 다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가장 친정부 검사라고 그 지목됐었던 이성윤 지검장이었고 본인의 그 정예 수사팀 다 동원해서 수사시켰었던 것입니다. 했는데 나온 게 없었다. 네네. 이번에 검찰 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 검찰총장이 시기를 좀 늦추자라고 하는 의견을 냈는데 네. 완전 묵살됐다라는 건 다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뭐 7초간의 침묵을 통해서 그 표현이 뭐 이미 국민 앞에 다 드러나기도 했고 네네. 이번 검찰 인사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제대로 수사해라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이 화가 나서 바꾼 겁니까? 뭡니까? 근데 검찰 인사는 그전 총선 전부터 이제 그 논의가 되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월에 검찰 인사를 하면은 너무 이제 후폭풍이 클 수 있고 여러 억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근데 9월까지 총장 퇴임한 뒤까지 미루자라고 하면 그때는 또 선거법 사건들이 다 이제 걸려 있고 수사가 6개월 만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저런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얽혀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원석 총장께서는 뭐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판단으로 내 퇴임 후에 하시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법무장관이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게 뭐 김건희 여사 봐주기를 위한 검찰 인사였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건 그 검찰총장도 그렇고 새 중앙지검장도 원칙에 따라서 법리와 증거만 가지고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야권 및 다른 얘기도 좀 나눠볼까요? 네네. 우원식 국회의장 거의 확정됐잖아요. 네네. 국민의힘도 예상 못했던 거죠. 그거 아마 전 국민이 예상 못하시지 않았을까요?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도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호명되니까 얼떨떨한 표정을 짓던데, 그죠?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남의 당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두 분이 다 친명 후보자이시고 우원식 후보자께서도 이재명 대표께서 형님이 딱 제격입니다라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말했죠. 네, 저는 사실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조직의 중간 보스 정하는 것도 아니고 입법부 수장을 하는데 당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후보자가 공공연히 얘기하는 거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하는데 어쨌건 당선자들 입장에서는 둘 다 친명 후보니까 누군가 강력하게 표단속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중간에 우상호 전 의원이라든가 유인태 전 수석께서도 이제 쓴소리하고 하시니까 그거를 또 그런 것을 조금 이제 고려하는 좀 눈치 보는 그런 면도 있었을 것이고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자율성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당장 6월 국회 문 열면 상임위 배분부터가 이제 쟁점인데 네.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도 지금 민주당이 갖겠다고 그럽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 임하실 겁니까? 법사위는 사실은 이제 법안의 자구 심사만 원래는 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국회에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상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서로 이제 견제 균형의 그런 측면이 있었고 운영위는 또 대통령실 수관이기 때문에 야당이 하고 그런 것이 일종의 뭐랄까 합리적인 합리적인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 국회에 이어서 이번에 또 뭐 깨겠다라고 하는 것은 입법 독주, 입법부 독주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국민들이 저는 잘 아신다 생각하고 지난 대선 통해서 평가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총선도 물론 이제 압승했지만 지역구 득표율은 50대 45지 않습니까? 45%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는데 그것을 모두 무시하고 그냥 의석수 가지고서 입법부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민의를 대표하는 기구인데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는 우리 거다. 그거죠. 뭐 하나씩 나누어서 하든지요. 네. 법사위는 제 2당이 해야죠. 법사위는. 자, 조국 혁신당 대표가 윤 대통령 임기 단축하는 결단을 내려서 개헌하자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개헌이란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틀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기틀을 바꾸는 것은 국민들이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야가 이거 논의해보자라는 공감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 왜 지금 개헌 얘기를 이렇게 할까? 이것이 정말 좋은 의도 국가의 기틀을 이렇게 바꾸자라는 그런 선한 의도라기보다는 국민들께서는 임기를 어떻게든 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임기를 그렇게까지 단축시키려고 하느냐? 사법 리스크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어떻게든 대선을 빨리 해야만 본인들의 명운이 그래도 이제 거기서 이제 활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눈치채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개헌 논의를 과연 국민들이 공감하시겠는가? 정말로 필요하다면은 이런 의심을 받지 않을 때 그럴 때 여야가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제안은 그래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 오늘 초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들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자주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2시 33분 좀 지났습니다. 기상청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맑은 하늘에서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